누리야, 안 돼. 그만해. 준석의 절규가 3월의 쌀쌀한 생기를 찢고 울려 퍼졌다. 하지만 누리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찰카닥, 찰카닥, 찰카닥. 진돗개 누리의 앞발이 미친 듯이 땅을 파헤쳤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발톱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는 날카롭고 뼈속 깊이 울렸다. 1년 내내 기운 없이 지내던 녀석이 갑자기 엄청난 힘을 쏟아내고 있었다. 형, 누리가 완전히 미쳤어. 진우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성묘를 온 가족은 당황한 채로 무덤 앞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누리의 눈엔 무언가 절박한 빛이 돌고 있었다. 마치 이것만은 반드시 파내야 한다는 듯한 사명감이 깃들어 있었다. 거친 숨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왔고 온몸이 땀에 젖어 털이 축축해졌다. 누리야, 제발.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의 무덤을 저토록 미친 듯이 파헤치는 누리의 모습이 충격 그 자체였다. 끙끙, 낑낑. 누리는 낮게 신음하며 더욱 격렬하게 땅을 팠다. 발톱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그 녀석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땅속에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묻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했다. 이상해. 이건 정말 이상해. 준석이 중얼거렸다. 12년간 수의사로 일하여오면서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다. 동물의 본능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발현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때였다. 툭! 누리의 발톱이 무언가 단단한 물체에 부딪혔다. 누리가 순간적으로 멈췄다. 그리고는 그 구멍을 들여다보더니 가늘게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1년 동안 들어본 어떤 소리와도 달랐다. 절망과 간절함, 그리고 무엇인가를 호소하는 듯한 애절함이 짙게 담겨 있었다.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준석의 몸이 떨렸다. 누리는 여전히 구멍을 향해 낑낑거리며 울고 있었다.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들이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응축되어 있었다. 누리가 정말 뭔가를 알고 있는 거구나. 그 순간 준석은 깨달았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누리는 특별한 아이다. 그 말은 단순히 개를 예뻐하던 아버지의 애정 표현이 아니었다. 무덤 아래에 감춰진 그 무언가는 과연 무엇일까? 이 모든 이야기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1년 전 누리의 이상한 행동에서 시작되었다. 여보, 누리, 저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혜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번졌다. 준석은 진료실 유리창 너머로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린 누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6년 전 아버지가 직접 데려온 진돗개였다. 하지만 지금의 누리는 전혀 다른 개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누리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예전엔 그렇게 활발하고 사람 좋아하던 녀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당 한편에 웅크리고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곤 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산책을 나가자고 하면 고개만 살짝 돌린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다. 개들도 사람처럼 슬픔을 느끼지만 결국은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법이니까.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누리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 가끔 마당 한가운데에서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곤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마치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 듯 했기 때문이다. 누리야, 밥 먹어야지. 불을 끄려 누리 앞에 내밀었지만 녀석은 준석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무심한 눈빛에
준석의 가슴이 쿡쿡 찔렸다. 준석은 지난 1년 동안 누리에게 온갖 검사를 다 해봤다. 혈액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심지어 MPRI까지.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다. 동료 수의사들에게 자문도 구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다. 스트레스성 우울증 같은데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1년이 지났는데도 누리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체중은 3kg이나 줄었고 윤기 흐르던 털은 거칠어졌으며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장난감들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준석아, 너무 자책하지 마. 진우가 준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준석은 고개를 저었다. 수의사로서 자기게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밤늦게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누리는 아버지 방 앞에서 자고 있곤 했다. 아버지가 기침만 해도 누리는 바로 달려가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곤 했다. 아버지가 화분에 물을 줄 때면 누리도 옆에서 따라다니며 꼬리를 흔들었고, 아버지가 신문을 읽을 땐 발밑에 엎드려 잠들곤 했다. 심지어 아버지가 잠시 외출만 해도 누리는 대문 앞에 앉아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 누리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다. 그땐 그저 애정을 담은 말이라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았다. 아버지만 보면 눈빛이 달라졌고 아버지의 기분에 따라 행동도 달라졌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혜진아, 오늘 누리 밥은 먹었어? 조금만 먹었어요. 그것도 억지로. 혜진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 배어 있었다. 간호사였던 혜진은 준석만큼이나 누리를 아꼈고 정성껏 돌보았다. 누리가 좋아하던 닭가슴살도 삶아주고 따뜻한 우유도 타주며 심지어 수제 간식까지 만들어주었지만 전부 소용없었다. 누리는 겨우 몇 입 먹고는 다시 마당 구석으로 돌아가 버렸다. 진우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정말 모르겠어. 준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다. 12년간 수의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속수무책이었던 적은 처음이었다. 의학 서적도 뒤지고 해외 논문도 찾아봤지만 누리 같은 케이스는 단 하나도 없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쯤에 영희 이모가 간병해 주셨잖아. 그때 누리도 영희 이모한테는 참 잘 따랐는데. 진우의 말에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선명히 떠올랐다. 영희는 정말 헌신적으로 아버지를 돌봐주었다. 간호조무사 출신이라 전문적인 면도 있었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가족처럼 아버지를 모셨다. 아버지도 그런 영희를 매우 아꼈고 이상할 정도로 누리도 영희에게만큼은 유독 온순했다. 그러고 보니 영희 이모는 요즘 어떻게 지내실까? 준석은 문득 궁금해졌다. 아버지의 장례 이후로 영희와 연락은 끊긴 상태였다. 장례식 날 영희는 한참을 울며 자신이 더 잘 돌보지 못했다며 자책했다. 그런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했다. 그날 저녁 준석은 진료실 책상 위에 놓인 누리의 차트를 다시 꺼내 들었다. 1년 동안 기록한 관찰 일지와 각종 검사 결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정답은 없었다.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무기력함. 모든 증상이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단순히 주인을 잃은 슬픔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보다 깊은 이유가 있어 보였다. 마치 누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
누리가 왜 이러는 걸까요? 준석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액자 속에서 온화하게 미소 짓는 아버지의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자 문득 아버지가 누리를 처음 데려오던 날이 떠올랐다. 준석아, 이 녀석을 잘 부탁한다. 나중에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예언 같기도 했다. 혹시 아버지는 정말 누리에게 특별한 뭔가를 남기고 떠난 건 아닐까? 새벽 3시, 준석은 마당으로 나갔다. 누리 옆에 조용히 앉았다. 누리는 힐끔 준석을 바라보더니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둘을 감쌌다. 누리야, 아버지, 그리워? 준석이 조용히 물었다. 누리의 귀가 살짝 움직였지만 여전히 고개는 돌리지 않았다. 준석은 누리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손끝에 만져지는 말라버린 등뼈가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도 그리워. 정말 많이.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누리가 처음으로 준석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무언가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말해봐 누리야. 뭘 말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누리는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리고는 갑자기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지금껏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더욱 애절하고 더욱 절박했다. 마치 무엇인가를 강하게 호소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준석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은 수의사로서의 지식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걸. 정작 누리의 마음은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버지가 말하던 누리는 특별한 아이다 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누리는 분명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감각이 누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준석은 결심했다. 이제는 수의사로서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과학적 진단보다는 누리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보자고. 며칠 후 아버지의 일주기 성묘를 앞두고 혜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여보, 누리도 같이 데려가는 게 어때? 아버지 만나면 기분이 좀 나아질 수도 있잖아. 그때는 몰랐다. 그 성묘가 모든 걸 바꿔놓을 운명의 날이 될 줄은. 누리야, 차에 타자. 준석이 누리를 부르는 순간 1년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누리가 귀를 쫑긋 세웠다. 아버지 일주기 성묘를 가는 날이었다. 누리가 반응하네? 혜진이 놀라며 말했다. 평소 같으면 아무런 반응도 없었을 텐데 그날따라 누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차 쪽으로 다가왔다. 어머, 누리가 나오네. 진우도 신기해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누리의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1년 내내 마당 한 구석에서 멍하니 있던 녀석이 갑자기 이렇게 반응을 보이다니. 아버지가 보고 싶은가 보네. 준석이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누리는 평소와 달리 준석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꼬리를 흔들며 차 문 앞에 얌전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한번 데려가자. 아버지도 누리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아버지 산소까지는 차로 약 40분 거리였다. 누리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평소의 무기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마치 어딘가 꼭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 누리 표정이 달라 보이지 않아? 혜진이 뒷좌석을 돌아보며 말했다. 정말 그랬다. 누리의 눈에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생기 속엔 묘한 긴장감도 섞여 있었다. 산에 가까워질수록
누리는 점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창밖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왜 저러지? 준석은 백미러로 누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 변화에 민감한 그는 누리의 이런 모습이 매우 낯설고도 이상했다. 산소에 도착하자 3월의 찬바람이 살짝 불었다. 고요하고 적막한 산속. 가족들은 성묘 준비를 시작했고 누리는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누리야, 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진우가 말을 건네자 누리는 천천히 아버지 무덤 앞으로 가서 가만히 앉아 무덤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긴 시간을. 아이고, 우리 누리 그렇게 아버지를 좋아했는데. 가족들은 누리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무덤 앞에 얌전히 앉아있는 누리의 모습이 너무나 애틋했다. 마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듯했다. 준석은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올리고 향도 피웠다. 혜진은 꽃을 정리하고 진우는 무덤 주변 잔디를 정돈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누리도 데려왔어요. 1년 내내 아버지를 그리워했거든요. 그렇게 성묘 준비를 마치고 있을 무렵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누리가 무덤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 앞발로 흙을 파기 시작한 것이다. 누리야, 뭐 하는 거야? 준석이 깜짝 놀라 외쳤다. 누리는 앞발로 무덤의 흙을 거칠게 파헤치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1년 내내 보지 못했던 폭발적인 에너지가 쏟아지고 있었다. 누리, 그만해. 진우가 달려가서 누리를 말렸지만 누리는 멈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파기 시작했다. 흙이 사방으로 튀고 발톱은 땅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왜 저러는 거야? 혜진도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누리의 행동은 정말 이상했다. 기운이 없던 녀석이 갑자기 이토록 거칠게 움직인다는 건 설명이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무덤을 파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누리의 눈엔 분명 무언가 절박한 빛이 돌고 있었다. 마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듯 사명감에 불타는 눈빛이었다. 숨소리는 거칠고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다. 누리야, 안 돼. 준석이 달려가 누리를 끌어안고 말렸다. 하지만 누리는 준석의 팔을 비집고 다시 무덤 쪽으로 달려가 땅을 파기 시작했다. 절박함이 극에 달한 모습이었다. 형, 이상해. 누리가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는데. 진우의 말은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었다. 평소 얌전하고 말 잘 듣던 누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것도 아버지 무덤을 파헤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누리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계속해서 땅을 팠다. 발톱이 상해서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그 처절한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 준서가 저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진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그랬다. 누리의 행동은 단순한 슬픔이나 스트레스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서 있었다. 결국 준석과 진우가 함께 달려들어 누리를 억지로 끌어안았다. 누리는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저항했지만 두 사람의 힘에는 어쩔 수 없었다. 누리야, 진정해. 준석이 누리를 꼭 껴안으며 달랬다. 하지만 누리는 계속 무덤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그 눈빛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리가 파고 있던 자리를 들여다보니 흙이 어느 정도 파여 있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었다. 설마 준석이 무덤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음 한켠에선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누리의 행동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저희는 누리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급히 성묘를 마쳤다. 하지만 누리는 차 안에서도 무덤 쪽을 바라보며 계속 낑낑거렸다. 창문에 앞발을 올리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은 너무도 애절했다. 누리야, 왜 그러는 거야? 준석이 조용히 물었다. 물론 누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다만 그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누리의 행동은 계속 이상했다. 마당을 빙빙 돌며 헤매더니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고 길게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더 간절했고 더 애절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이웃집 사람들까지 나와서 창밖을 내다볼 정도였다. 누리의 울음소리는 그만큼 강렬했고 절박했다. 마치 뭔가를 꼭 말하고 싶다는 듯한 울음이었다. 그날 밤 준석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누리가 무덤을 필사적으로 파던 모습, 차 안에서 계속 뒤를 돌아보던 모습, 그리고 그 애절한 울음소리, 자꾸만 떠올랐다. 설마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생각이었지만 누리의 행동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 보였다. 마치 그 자리 아래 꼭 있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 다음 날 저녁 저희 가족은 한자리에 모였다. 식탁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다들 어제 누리 행동 봤지?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솔직히 말해서 뭔가 이상해.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어제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했다. 혹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뭔가 이상한 점 없었나?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말에 준석은 잠시 멈칫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조금 갑자기 돌아가시긴 했어. 전날까지도 괜찮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심장마비라고 했지. 연세도 있으시고 자연스러운 임종이라고. 그때는 큰 병 없이 편안히 떠나신 거라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쩐지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래, 나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형, 혹시 누리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개들은 사람보다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잖아. 맞아. 지진 나기 전에 먼저 안다는 말도 있잖아. 혜진의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다. 그 순간 준석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확인해보고 싶어. 파묘를 해보는 건 어때? 그 말이 나오자 식탁 위엔 정적이 흘렀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민감한 문제였다. 형,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리의 행동이 수상하긴 했지만 파묘는 너무 큰 일처럼 느껴졌다. 무덤을 판다는 건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다시 생각해봐. 1년 내내 기운도 없던 누리가 아버지 무덤 앞에서 갑자기 저렇게까지 행동한 게 단순한 우연일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확신이 서려 있었다. 누리야, 누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리고 아버지와 얼마나 특별한 관계였는지 우리 모두 알잖아. 나는 그냥 넘길 수가 없어. 진우는 말없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형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솔직히 누리가 계속 저러면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야.
계속 찜찜한 기분으로 살아가는 것보단 차라리 한번 확인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결국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고 혜진 역시 조용히 동의했다.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어쩌면 이게 진짜로 아버지를 위한 일일 수도 있어요. 누리가 그토록 말하고 싶어 했던 걸 우리가 외면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어렵지만 파묘를 결정하게 되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누리의 행동을 단순히 이상한 짓으로 치부하고 외면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 무덤 아래에 정말로 무언가 숨겨져 있다면, 그리고 그게 누리의 고통의 원인이라면 확인해야만 했다. 장의업체에 조심스럽게 파묘 신청을 하고 날짜를 잡았다. 파묘 당일 산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3월 중순이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산 전체가 무언가 숨죽이고 있는 듯 고요했다. 정말 파묘를 하시겠습니까? 장의업체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석은 짧게 숨을 내쉰 후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리 이유가 있다 해도 아버지를 다시 땅에서 꺼낸다는 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눈앞에 떠오르는 누리의 필사적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저희는 혜진, 진우와 함께 산소로 향했다. 도착하니 이미 장의업체 직원들이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이었다. 삽과 장비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고 흙먼지가 바람 없이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파묘 신청하신 박준석 씨 맞으시죠? 직원이 인사를 건넸다. 네, 맞습니다. 준석이 대답하자 직원들이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다. 봉분의 흙이 한 삽 한 삽 거쳐 나갈 때마다 준석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정말 무언가 나올까? 아니면 단지 평범한 무덤일까? 모든 것이 상상 속 혼란으로 뒤엉켜 있었다. 준석아, 괜찮아? 진우가 창백해진 형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준석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누리가 그렇게까지 했잖아. 뭔가 있을 거야. 혜진이 준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손끝도 차가웠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봉분 아래에서 이상한 반응이 있었다. 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닿는 소리가 났고 장의업체 직원들이 움직임을 멈췄다. 이건... 직원 한 명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들은 아버지관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살짝 벗어난 지점을 파고 있었고 그 안에서 뭔가 단단한 물체를 발견한 듯했다. 뭐가 나온 건가요? 무슨 일 있어요? 준석이 다가가며 물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유골함이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가족 모두가 숨을 멈췄다. 뭐라고요? 준석은 무덤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하얀색 작고 각진 유골함 하나가 조심스럽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거 혹시 가족분들께서 묻으신 건가요? 직원이 물었다. 아니요, 저희는 이런 유골함을 묻은 적이 없어요. 준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무도 당황스러웠다. 그럼 저희 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이 같이 묻혀 있다는 건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매장입니다. 그 순간 준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누리가 정말 알고 있었던 거였다. 1년 동안 누리가 괴로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작고 단정한 유골함이었고 앞면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김소희라고 적혀 있네요. 이름을 들은 순간 가족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었다. 1998년생입니다. 젊은 분이네요.
진우가 안타깝게 말했다. 25이면 정말. 유골함에는 이름 외에 별다른 정보가 없었다. 화장 일자도 출생지도 없었다. 직원이 흙의 상태를 보고 말했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묻힌 지 한 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굳었다. 1년 전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잖아. 그날 저녁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다. 무덤에서 발견된 유골함, 김소희라는 낯선 이름, 아버지의 죽음 이후 1년간 누리가 보여준 고통의 모든 이유가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았다. 누리는 그날 밤 유독 평온한 모습이었다. 1년 동안 그렇게 먹지 않던 밥을 자발적으로 먹었고 마당을 걷는 걸음도 가벼워 보였다. 그 눈빛엔 마치 이제야 나를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듯한 평화로움이 스며 있었다. 누리야, 너 알고 있었구나. 준석이 누리를 안으며 말했을 때 누리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준석의 얼굴을 핥아주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따뜻한 행동에 모두가 가슴이 먹먹해졌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김소희라는 이름은 너무 흔해서 신원 확인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정보가 제한적이라 수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짐작가는 사람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저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이며 왜 아버지 무덤 옆에 묻혀 있었던 걸까? 생각을 거듭하던 중 준석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바로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간병해줬던 영희 이모였다. 아버지의 삶의 마지막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누리가 유일하게 따랐던 사람이었다. 어쩌면 영희 이모가 이 일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우야, 영희 이모 연락처 아직 가지고 있지? 응, 있어. 왜? 이모한테 한번 연락해보자.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혹시 소희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준석은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뒤 익숙하면서도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준석씨. 오랜만이네요. 어쩐 일로? 영희의 목소리엔 반가움과 동시에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묻어 있었다. 영희 이모,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잠깐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버님 관련해서요? 순간 영희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마치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전화로는 설명드리기 어려워서요. 직접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급한 건 아니니까 편하실 때요. 그럼 조만간 찾아갈게요. 며칠 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마당에 있던 누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대문 쪽으로 달려갔다. 대문이 열리자 영희가 들어왔다. 누리와 영희는 순간 눈을 마주쳤고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영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며 말했다. 어머, 누리야, 잘 지냈니? 누리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영희에게 달려가더니 다리에 몸을 비비고 앞발을 들며 애교를 부렸다. 1년 동안 누구에게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누리가 오직 영희에게만 보인 애정의 몸짓. 누리야, 이모가 그렇게 좋니? 준석이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편은 어딘가 모르게 긴장되고 복잡했다. 그렇게 저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인사를 나누었다. 한동안의 근황을 나눈 후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은 누리 때문에요. 아버지 산소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평소 밝던 표정이 사라지고 눈빛에 서늘한 기운이 돌았다.
파묘를 했습니다. 누리가 계속 무덤을 파려 해서. 너무 이상해서요. 그리고 무덤 옆에서 유골함이 나왔어요. 김소희라는 이름이 적힌. 그 말을 들은 순간 영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영희 이모, 괜찮으세요? 모두가 놀라서 달려갔다.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제가 잘못했어요. 영희는 한참을 울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떨리는 입술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김소희는 제 딸이에요. 그 순간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멎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그 말을 예상하지 못했다. 딸이요? 네,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었죠. 소희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수술을 몇 번이나 받았고 어린 시절은 병원에서만 보냈어요. 소희 아빠는 소희가 13이 되던 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저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다 쓰고 집도 팔았어요. 하지만 병원비는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전 간병일, 청소일, 설거지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했죠. 영희의 목소리는 끝없이 떨렸다. 제가 아버님 간병을 하던 그때도 소희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저는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못하며 일했어요. 새벽엔 청소, 낮엔 간병, 밤엔 식당 설거지. 그렇게 번 돈도 소희 병원비에 다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모자랐죠. 그래서 아버님 간병 자리를 소개받았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24시간 돌보는 일이었지만 아버님은 조건도 좋고 무엇보다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영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은 제 사정을 들으시곤 매달 200만 원씩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 돈으로 병원비를 냈고 아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결국 마지막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성공 확률은 30%도 안 된다고 했고 수술비는 선납으로 5천만 원, 밀린 병원비까지 합쳐서 총 7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사채를 썼어요. 이자 따윈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제 모든 걸 내줄 수 있었으니까요. 손에 피가 나도록 도장 찍고 모든 걸 담보로 맡겼어요. 수술은 18시간이 넘게 걸렸고 저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제발 소희만은 살려달라고. 제 목숨을 대신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딸만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영희는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다. 모두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울음을 지켜보았다. 혜진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고 진우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잠시 후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소희는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의사 말로는 식물인간 상태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날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매달 병원비는 300만 원, 사채 이자는 250만 원. 월급으론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찾아야 했고 아버님 간병은 그때 제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아버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제 사정도 이해해 주셨고 소희 걱정도 해주셨고 늘 저한테 영희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희는 흐느끼며 준석을 바라보았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영희 씨도 소희도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 옆에 함께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가족이니까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땐 그냥 위로의 말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영희는 바닥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어요. 아버님이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한 달 뒤 소희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의식도 못 찾은 채로 조용히 떠났어요.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있던 저는 그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통장엔 20만 원도 안 남았고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었어요. 결국 가장 간단하게 조용히 화장만 했어요. 봉안당을 알아봤지만 최소 30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 돈도 없었어요. 사채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집 월세도 밀리고 있었어요. 길바닥에 소희의 유골함을 안고 앉게 생겼어요. 그때 아버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처음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그런 짓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우리를 가족이라 하셨으니까 아버님이라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준석은 더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손으로 입을 가렸고 옆에서 듣고 있던 진우는 눈물을 훔쳤다. 혜진은 입술을 꼭 다문 채 한참을 고개만 끄덕였다. 영희는 깊은 숨을 내쉬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 새벽에 손전등 하나 들고 소희의 유골함을 안고 산에 올랐어요. 무서웠고 떨렸고 죄책감에 몸이 굳었지만 그래도 소희가 길바닥에서 외롭게 남는 건 더 참을 수 없었어요.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갈 곳이 없어요. 엄마가 무능해서. 그러고는 무덤 옆에 조심스럽게 구덩이를 파고 소희의 유골함을 묻었어요. 흙을 덮고 조용히 일어섰죠. 소희야,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나중에 꼭 다시 좋은 곳으로 모셔줄게. 그렇게 저는 딸을 아버님 옆에 묻은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거실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영희의 고백은 너무도 무거웠고 너무도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누리가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왜 무덤을 파려 했는지, 왜 1년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울부짖었는지 모든 게 이해됐다. 누리는 그 모든 걸 느끼고 있었고 말하지 못하는 대신 행동으로 알려주려 했던 것이다. 결국 준석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게 충혈된 얼굴로 그는 입을 열었다. 영희 이모,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소희도 우리 딸이에요. 그 말을 들은 영희는 고개를 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이 조용히 흘러내렸고 그 표정 속에는 안도와 후회, 그리고 아직 믿기지 않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괜찮으신가요? 혜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모는 아버님을 누구보다도 잘 돌봐주셨어요. 저희도 그걸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말씀만 하셨어도 같이 고민했을 텐데 그걸 혼자서 다 짊어지셨다는 게 더 마음이 아파요. 진우도 고개를 들고
눈물이 고인 눈으로 말했다. 우리가 몰랐던 게 오히려 죄송해요. 이모는 진짜 가족이셨어요. 이모 덕분에 아버지도 마지막까지 편안하셨고 우리 모두도 든든했어요. 그때 누리가 조용히 일어나 영희 앞으로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그녀의 곁에 조심스레 다가가 머리를 영희의 무릎에 얹었다. 영희는 놀란 듯 누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쓰다듬었다. 누리는 눈을 감고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고 그 순간 거실엔 아주 깊은 평화가 흘렀다. 그건 단순한 위로나 감정이 아닌 정말로 누리가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준석은 가족회의에서 조용히 말을 꺼냈다. 소희를 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장례 절차도 없이 묻혀 있었잖아요. 이제 가족으로 제대로 모셔드리자고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은 하나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진우가 먼저 말했다.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그리고 소희도 지금처럼 조용히 묻혀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식으로 안치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혜진도 조용히 동의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야 소희도 편하게 쉴 수 있을 거예요. 준석은 곧바로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모, 소희를 정식으로 아버지 곁에 모시려고 해요. 가족으로서 의식도 제대로 하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울먹이는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은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며칠 뒤 따스한 봄 햇살이 비추는 아침, 모두가 다시 산소로 향했다. 이번에는 영희도 함께였다. 그녀는 검은색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었고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눈은 부었지만 얼굴엔 묘한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소희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꽃을 품에 안고 무덤 앞에서 조용히 읊조렸다. 그 목소리는 1년 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모두 담겨있는 목소리였다. 누리도 그날 아침부터 평소와 달랐다. 차분하고 경건한 모습, 마치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 누리야, 오늘은 소희 언니를 제대로 모셔드리는 날이야. 잘 부탁해. 준석이 조용히 말을 걸자 누리는 살랑 꼬리를 흔들며 조용히 앉았다. 그 눈빛엔 평온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마치 이제야 안정을 되찾은 듯한 눈빛이었다. 산소에 도착하자 모두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1년 전 누리가 필사적으로 파던 그 자리에 다시 서다는 것만으로도 모두의 마음이 울컥했다. 누리가 정말 알고 있었구나. 진우가 조용히 말하자 준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누리는 특별한 개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자주 하셨던 이유, 이제야 알겠어. 영희는 한참 동안 아버지 무덤을 바라보았다. 눈에는 감사와 후회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 인생을 살려주셔서. 모두가 묵념을 올린 후 조용히 작업에 들어갔다. 소희를 정식으로 모시기 위한 작은 구덩이를 만들기 위해 저희는 돌아가며 땅을 팠다. 1년 전 영희가 혼자 새벽에 손전등 하나로 팠던 자리보다 훨씬 더 깊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구덩이였다. 구덩이가 완성되자 영희가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꺼냈고 모두가 그 앞에 조용히 섰다. 소희야,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그리고 편하게 쉬어. 이제는 외롭지 않아. 영희가 조용히 말하며 유골함을 무덤 방향으로 향하게 놓았다. 그 다음
조심스럽게 구덩이 속에 안치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보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 어떤 장례식보다도 따뜻했고 진심이 가득한 순간이었다. 저희는 다시 흙을 덮기 시작했다.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마치 손에 마음을 담듯이 봉분을 다시 다듬고 소희의 자리를 아버지 무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꾸몄다. 영희는 소희가 안치된 자리에 국화꽃을 놓았다.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져 있었다. 1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다. 그 순간 준석이 조용히 말을 걸었다. 누리야, 이제 마음 편하지? 누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듯 움직이고는 조용히 준석의 손을 핥아주었다. 1년 만에 처음 보는 평온한 표정이었다.